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 다락방.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김미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얼굴학자 조용진 박사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또 뵈니까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소개는 해드렸지만 얼굴학의 최고 권위자로 꼽히시는데 처음 얼굴을 연구해야겠다라고 계기를 마련했던 거, 그 예.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여러 가지 있습니다. 네. 예. 예, 첫째는 저희 집안에 네. 키도 다 크시고 얼굴도 길쭉하고 네. 다 잘생기셨는데 사촌들과 모이면 나만 얼굴이 다른 거예요. 예. 예, 또 70년대 말에는 일본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왔었죠. 네. 백화점에 들어가면 점원들이 일본말로 말을 거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이죠? 저를 일본 사람으로 보는 거잖아요. 네. 아, 난 틀림없이 한국 토종인데 네. 왜 나를 일본 사람으로 볼까? 어. 그래서 내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일본 가서 일본 백화점에 들어갔더니 또 일본 백화점의 점원은 저를 중국인으로 보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원래는 화가니까 인물화가니까 네. 예, 그러니까 중국인 닮다른 얼굴, 일본인, 한국인 닮다른 얼굴의 특징이 뭔가 예, 이것을 틀림없이 자로 재서 계량적으로 밝힐 수 있을 거다. 눈으로 보아서 느낀다는 것은 분명히 계량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다. 예, 그래서 이걸 수치화해서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죠. 그리고 제가 이제 국민학교,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라고 하지만 국민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 너는 미술에 소질이 있으니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화가가 되면 좋겠다. 네. 이렇게 권고를 하셨어요. 네. 다빈치 선생께서 얼굴도 연구를 하셨거든요. 예, 그리고 다빈치 얼굴 보세요. 얼마나 잘생기셨는지. 네. 예, 그래서 저 얼굴을 연구하면 저렇게 나도 잘생기게 될까? 이런 생각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얼굴을 네. 연구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제일 처음 얼굴학을 연구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나서 분야를 이 개척을 하게 되신 거잖아요. 예. 그 과정에서 어려운 것도 많았을 것 같아요. 예, 머리가 좋으면 좀 어려운 점이 많은데, 예, 머리가 조금 나쁜 바람에 한 번 생각한 것을 그냥 계속 끝까지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별 어려움 없이 예, 계속했죠. 어려운 점이 굳이 있다면 얼굴 과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면 그럼 제 관상 좀 봐주세요. 이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관상 보는 거는 저도 볼 줄은 알지만 그런 걸 전문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분들한테 보시고 나는 생물학적인 관상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남방계인지 북방계형인지 또 골격이 북방계에서 왔는지 피부는 남방계에서 왔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봐드리고 이렇게 했죠. 네. 그러니까 교육적으로도 매우 유용하겠다 이런 반응들을 보이시고 그래서 네. 제가 이 용기를 가지고 계속했죠. 어쩌면 얼굴학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배우는 시간이 되겠네요. 그러네요. 오늘 방송이 참 네. 그렇군요. 예. 네, 그러면 두 번째 강연 지금 바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든 자연물은 구조를 통해서 형태가 만들어지고 형태 속에 구조가 있고 구조가 기능을 만들고 하는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형질에 맞추어서 즉 소질에 맞추어서 본인의 능력을 개발하고 옆에서 그걸 독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이제 발견하게 된 겁니다. 한중일을 통해서 서양 그림의 특장인 투시원근법 그림이 한 장도 그려진 적이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형질이 문화를 규정한다. 그만큼 본질적으로 다르게 된 것은 결국은 형질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에너지를, 이런 충동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적절하게 활용할 때 우리의 장래에 이득을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역시 큰 주제인, 제가 연구하는 주제인 용모를 통해 보는 한국인, 형제를 통해 보는 한국인, 우리는 누구인가, 이런 큰 주제 속에서 오늘은 한국인에 작용하는 두 가지 충동. 사람은 생물이고 살아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생물학적 충동이 있어요. 근데 그 충동이 우리 한국인에게 두 가지가 있다. 물론 많죠. 그러나 이걸 이제 분류를 하자면 그렇게 두 가지로 요약해서 볼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이고, 그 한 가지는 남방계형 충동과 북방계형 충동, 이 두 가지라고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남방계형으로 태어났는데 난 북방계형으로 태어나고 싶어, 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미 운명적으로 어느 정도 정해진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모양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이 좀 지금 시대에 유치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사람들이 가진 선입견이고, 학문적인 모든 자연물은 구조를 통해서 형태가 만들어지고, 형태 속에 구조가 있고, 구조가 기능을 만들고 하는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인의 모양을 통해서 한국인의 기능적인 면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동양인, 아시아인이 아프리카에서부터 동남아를 통해서 왔고, 한 번에 온 게 아니라 여러 번 왔고, 그래서 유럽까지 전체 퍼지고 중남미까지 퍼져 있었다. 그리고 그때까지 아직 유럽인이 생기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유럽인이 늦게 생겼어요. 우리가 이제 무슨 옛날 얘기라든가 이런 것 속에 할 때 조물주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들었는데 많이 구워가지고 너무 까맣게 됐어요. 그래서 그래서 좀 또 만들었는데 덜 구워져서 하얗게 됐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실수 없이 잘 만들어져야지 해가지고 누런 동양인이 됐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유럽 인종이 맨 늦게 생겼습니다. 피부색이 생긴 거는 전 시간에도 말했지만 5,000년 전에 겨우 생긴 거고, 그 전에 그럼 유럽에 사람이 살지 않았느냐? 유럽인이 살았어요. 그 사람들은 피부가 까만 채 산 유럽인입니다. 유럽인은 유럽인인데. 자, 유럽인의 조상은 북아프리카에서 생겼어요. 역시 아프리카에서 생겼는데, 북아프리카가 5만 년 전부터 건조해졌습니다. 건조해지면 풀이 자라지 않죠? 나무가 자라지 않죠? 그러면 나무에서 뭐 열매를 따먹어야 편한데 따먹을 열매가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북아프리카의 서쪽부터 건조해졌기 때문에 서쪽 사람들이 그래도 나무가 있는, 풀이 있는 동쪽으로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쪽으로 동쪽으로 이동해 와도 모자라요, 먹을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려운 사냥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됐습니다. 사냥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뭐 한 30번 나가면 겨우 한 번 성공하는 정도예요. 왜? 동물이 뭐 짐승이 가만히 나 잡으시오 하고 있나요? 우리 동남아에서도 수렵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새를 잡는다든가 그물을 쳐서 무슨 토끼나 많이 커봐 이제 멧돼지를 잡는다든가 이런 정도였죠. 그러나 북아프리카에서의 상황은 아주 굉장히 어려운 수렵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나무가 없기 때문에 벌판, 사바나, 초원에서 사냥을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지중해를 돌아서 바닷가에 가야 그래도 조개라도 캐먹고 또 먹을 게 있으니까 바다로 돌아서 가다 보면 왼쪽 시야를 중시 처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돌판매를 던지든지 창을 던지든지 할 때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오른손잡이로 태어나기 때문에 왼쪽 시야에다가 있는 물건을 겨냥해서 던지고 쏘는 것이 더 적중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왼쪽 시야의 정보는 오른쪽 뒷꼭지로 갑니다. 오른쪽 뒷꼭지가 공간적인 처리를 하는 곳이에요. 공간 정보를, 뇌가 그렇게 기능이 달라요, 왼쪽과. 그래서 오른쪽 뒷꼭지를 쓰는 사람들이 결국은 왼쪽 시야를 중시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사냥에 유리한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왼쪽 가다 보면 지중해를 돌아서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이베리아 반도는 이 자루처럼 갇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서 밖으로 잘 나가질 못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계속 쌓이면서 결혼을 하게 돼서
말하자면 사냥에 적합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게 유럽인의 조상이에요. 자, 사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창 한번 딱 던지면 콱 죽는 게 아니죠. 상처를 받고 도망갑니다. 그러면 그 도망가는 걸 따라가야 돼요. 때로는 사흘도 쫓아가야 돼요. 핏자국도 보면서 발자국도 보면서 가야 돼요. 사흘 동안 참아야 돼요. 사흘 후에 보상을 기대하고 현재의 고난을 참는 성질이 뇌에 있어야 사냥을 하는 거예요. 아시아인은 그냥 보이는 거 따먹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세히 보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수렵이 있는 유럽인의 조상은 오래 참고 한 번 또 사냥을 할 때는 전심전력에서 집중력을 높여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 사냥에 성공해서 살아남고 살아남은 사람끼리 결혼하니까 유전자 상승작용이 일어나요. 그런 사람들이 유럽에 남게 됐습니다. 물론 살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인구가 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뇌로 말하면 시각중추가 본대로 느끼고 뇌에서 정보 처리가 교란되지 않는 이런 특수한 뇌를 가진 사람들이 살아남게 됐습니다. 이분들이 형질적 의미의 유럽인의 조상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제 또 왼쪽 시야를 중시하니까 가다 보면 바다에 막힌 북유럽 쪽으로 올라가게 되죠. 5만 년 전에는 코뿔소도 북쪽에 살았어요. 맘모스, 코끼리 같은 것도 살았습니다. 그래서 북유럽까지 갔어요. 이왕이면 이제 사냥을 하려면 덩치 큰 동물을 사냥해야 오래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협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건 혼자 못하죠. 그러니까 긴밀하게 상호 협력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끼리, 그런 사람들이 살아남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살아남아서 결혼하니까 자꾸 그런 능력이 강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화하는 능력이 발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아시아인은 유럽인에 비해서 사회를 조직화하고 뭐 이런 능력이 좀 떨어진다고 우리가 보는 것은 이미 유럽인들이 수렵시대에 그런 능력이 이제 갖춰지게 된 거라고 보겠습니다. 근데 북유럽까지 가서 이제 동물도 자꾸 살고 있는데 빙하기가 왔습니다. 2만 5천 년 전부터 시베리아가 추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빙하기라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사는 동네에 여름에도 산등성이에 눈이 녹지 않고 눈이 쌓이는 곳이 그게 빙하기인 거예요. 시베리아 우랄 산맥, 알타이 산맥, 히말라야, 몽골 고원이 1년 내내 눈이 녹지 않는 거예요. 여름에도 눈이 녹지 않는 거예요. 그럼 눈이 계속 쌓이는 거죠. 눈이 계속 쌓이면 눈 자체 무게 때문에 눈사태가 나서 그 산 가까이 가서 소리만 질러도 눈사태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쪽을 건너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 지도에 빨간색, 위쪽 북유럽 저쪽에서 빨간색 그 경계선이 생기게 돼요. 그 경계선 동쪽으로는 넘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는 빙하에 묻혀있기 때문에 얼마 동안? 15,000년 동안. 15,000년 동안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면 인도 동쪽 동안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려오고 하면서 계속 살게 된 거예요. 지금도 유럽인과 아시아인의 경계가 바로 저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질적인 특성은 저 경계를 딱 넘어가면 30배가 많아집니다. 지금도. 왜? 양쪽의 인구가 이미 많아졌기 때문에 국제결혼 몇 개건 해가지고 결혼 이게 섞이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영원히 제가 볼 때는 형질적 의미에서 유럽인과 아시아인은 계속됩니다. 중간형이 생기지 않습니다. 국제결혼 몇 명이 해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시아인은 앞으로 계속 아시아인, 한국인은 계속 한국인입니다. 유럽인은 계속 유럽인으로 남게 됩니다. 변하지 않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우리의 문제를 생각하고 우리의 미국 친구를 생각하고 영국 친구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10,000년 전부터 알타이 산맥이 먼저 녹았습니다. 그러니까 북유럽에서 이렇게 왼쪽 시야를 가진 사람들이 오다가 거기가 열려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왼쪽으로 가다 보면 시베리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뭐 지리학 공부를 해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가다 보니까 시야를 쫓아가는 거예요. 왼쪽 시야의 것이 잘 보이니까 그 사람들은 뇌가 삐뚤어져서 그래서 시베리아로 들어가요. 그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살고 있죠. 어디서 간 사람들?
동남아에서 올라간, 우리나라까지 통해서 올라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야. 그럼 그 사람들은 모든 사람은 남자 여자가 만나면 서로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면 결혼을 하잖아요. 그래서 결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유럽인도 아니고 아시아인도 아닌 사람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시베리아 원주민인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예, 그런 사람들이 또 동쪽으로 계속 와서 만주의 흥할령이 눈이 먼저 녹았어요. 그래서 흥할령을 넘어서 따뜻한 쪽으로 내려오니까 만주예요. 만주를 통해서 우리나라로 내려오고 일본까지 가고 또 일부는 계속 알래스카를 넘어서 중남미까지 가고 이렇게 인류가 이동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저 지도를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랄 산맥, 알타이 산맥, 히말라야까지 여기가 일종의 형질 종격이라는 것이 생겨서 그게 무너지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다가 바레만 근처에서 원래 바레만 근처에 살던 사람들은 동남아에서 올라온 남방계형이죠. 살고 있었는데 시베리아를 통해서 만년 전부터 북유럽에서 출발한 유전자가 희석은 됐지만 내려오게 된 거예요. 전혀 생긴 게 다른 거예요. 근데 그 둘이 결혼이 이루어져서 지금 우리가 말하면 본래 남쪽에서 살던 사람들의 족장의 딸이 웅녀이고, 그다음에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이 천손 사상을 가진 환웅이죠. 둘이 만나서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어. 단군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은 잘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바레만 근처에 유럽인 뇌도 아니고 아시아인 뇌도 아닌 새로운 뇌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뇌 유전자가 많으니까. 그래서 새로운 유전자가 뇌 유전자가 생기게 되고 새로운 뇌가 생기게 되고 그 뇌를 가지고 새로운 문화형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한반도 쪽에 많이 이제 고조선이 왕하면서 우리나라와 일본으로 많이 갔어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지금 학계에서는 고조선이 진짜 있었냐 없었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건 이제 국가에 대한 정의죠. 청동기가 있고 뭐가 있고 법률이 있고 그래야 국가다. 이렇게 보려는 견해에서 볼 때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사람이 모여서 위계를 이루고 살면 그게 국가다. 이렇게 본다면 또 저 같은 입장에서 본다는 여기에 새로운 형질의 사람이 생겼기 때문에 그건 저는 이제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와 일본에까지 영향을 미쳤던 겁니다. 그게 저는 이제 고조선 사람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인이 바레만의 그런 근처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뇌인데 뒤에서 본 뇌예요. 뒤에서 본 뇌. 채취인. 열매를 따먹고 뭐 이렇게 살던 사냥을 했지만 그 뇌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큰 행동이 아니에요. 채취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저 왼쪽 뇌의 사진에 1번 제가 왼쪽 뇌의 시각중추예요. 왼쪽 뇌 시각중추. 저기에서 먼저 과일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2번으로 딱 전달이 돼요. 2번은 옆머리인데 옆머리에서 아 사과구나 귤이구나 이걸 알아맞혀 구별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3번에서는 오른쪽 저기인데 여기는 소리의 음색을 듣는 곳입니다. 음색을 들으면서 혹시 멧돼지 발자국이 들리나 아니면 무슨 꾀꼬리 소리가 들리나 이렇게 음색을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는 손가락 작은 근육을 관장하는 곳이에요. 4번에서 작은 근육으로 뭘 따는 거예요. 오른손의 작은 근육. 그래서 이제 입으로 가져가 먹으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은 뇌가 저렇게 크지만 저 1, 2, 3, 4번을 주로 쓰고 살아요. 몇만 년 동안. 5만 년, 6만 년, 7만 년 동안 다른 곳은 쓸 일이 없어요. 미술 감상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음악 감상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뭐 옆 동네 친구 만나러 가는 것도 별로 일이 없기 때문에 저기만 쓰고 사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까지 와서 바레만 끝에서 살았던 겁니다. 근데 북유럽에서 북유럽에서 특히 또 시베리아에서 사냥하던 사람들은 저 가운데 사진, 빨강색 사진에 있는 것처럼 전혀 다른 곳을 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뇌가 원래 1번, 가운데 사진의 1번, 빨강색 오른쪽은 움직이는 물체를 보는 곳이에요. 왼쪽 사진의 파란색 1번은 정지된 물체를 보는 곳이에요. 뇌의 기능이 달라져 이렇게 다르게 돼 있어요. 그래야지 한 군데서 그걸 다 보려면 뇌가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뇌가 역할이 분담이 돼 있어요.
우리 뇌는 먼 곳을 보는 것과 가까이 보는 것도 분담되어 있어요. 소리도 먼 소리, 가까운 소리 분담되어 있어요. 예. 높은 소리, 낮은 소리도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레미파솔라까지는 오른쪽 뇌에서 들어요. 뇌로는 다 들어가는데 오른쪽 뇌가 일을 해서 해석을 한다 그 말이에요. 시도레미 높은 음은 왼쪽 뇌가 들어요. 그 시도레미 높은 음은 여자 목소리예요. 그래서 여자 목소리는 우리가 주로 왼쪽 뇌로 우리가 처리를 하고 남자 목소리는 오른쪽에서 처리를 합니다. 예. 근데 왼쪽 뇌가 말을 하는 뇌잖아요. 언어 뇌. 그러니까 엄마가 집에 가서 갑동아 이렇게 여자 목소리로 부르면 아들의, 딸의, 자녀들의 왼쪽 뇌가 탁 켜지는 거예요. 왼쪽 뇌는 말하는 뇌니까 말할 준비를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집에서 자녀들과 얘기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예, 설득을 하고 이렇게 살아오게 됐던 겁니다. 그것도 지금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이 바뀌면 이제 뇌가 혼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오른쪽 뇌는 낮은 소리를 듣기 때문에 예, 이제 갑동아 이렇게 하면은 근데 오른쪽 뇌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버릇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뇌는 긍정적, 부정적 이렇게 역할 분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소리는 사이클이 낮은 소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르릉 천둥치죠? 조심해야지. 벼락 때리면 어떻게 해요? 어흥 조심해야죠. 근데 찍찍 깨갱 이런 소리는 조심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사이클이 높은 소리는 조심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뇌에서 역할을 분담해서 해야 판단을 빨리 하죠. 요 앞에 뭐가 나타났는데 깨갱 한다. 그러면은 겁 안 내도 되잖아요. 예. 이렇게 분담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런 원래 분담이 돼 있는 뇌가 유럽인에서는 저렇게 가운데 사진 1번 오른쪽 뇌가 움직이는 물체를 보고 그다음에 3번은 템포 청각이에요. 박자를 맞추는 청각이에요. 그래서 사냥을 할 때는 동물이 이동할 때 발작 소리, 박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도망가는지 이런 걸 알게 되죠. 예. 그다음에 2번은 공간을 처리하는 곳이에요. 저 전체 시야 중에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이걸 처리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게 있어야 사냥을 하죠. 예. 돌을 던질 때 있는 데다 던지면 100번 던져도 소용없죠. 앞을 예측하고 미리 코앞에 던져야지. 예. 그러니까 공간을 처리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4번은 큰 근육을 관장하는 곳이에요. 자, 사냥감을 쫓아갈 때는 큰 근육을 써야 돼요. 다리, 허벅다리 근육, 종아리 근육, 큰 근육을 써야지 손가락 가지고 잡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유럽인들, 수렵을 하는 유럽인들은 큰 근육을 발달하는 뇌가 발달하고 공간 지각이 발달하고 그다음에 템포 청각이 발달하고 그다음에 움직이는 물체를 처리하는 능력이 발달하게 된 거예요. 얼마 동안? 적어도 몇만 년 동안. 그런 사람들이 알타이 산맥을 지나서 시베리아를 통해서 만주를 통해서 바레만까지 온 거예요. 바레만에 와 보니까 초록색 뇌를 쓰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상대가 되지 않아요. 싸움이 상대가 되지 않아요. 예, 그쪽에서 북쪽에서 시베리아에서 내려온 남자들이 볼 때 저 파란색 쓰는 남자들은 아예 상대가 되질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로 하면 지배자가 되는 거죠. 예, 그러나 단군 신화에는 싸워서 이겼다고 돼 있지 않고 서로 이제 내기를 해가지고 융합을 해서 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그게 좋은 거니까 신화를 그렇게 만든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둘이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사냥도 안 했는데, 채취도 안 했는데, 자식은 채취뇌와 사냥뇌가 골고루 발달한, 양쪽 뇌가 겹치질 않기 때문에, 거기가 저절로 발달한 사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한국인의 뇌의 특성입니다. 결국은 남방계 유전자의 특성과 북방계 시베리아계 유전자의 특성이 두 개의 에너지가 합쳐져서 세상의 지구에 없는 새로운 뇌형이 생기게 됐고 그 형이 바레만 근처에서 살다가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와 일본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이제 한국인의 본질인데 그럼 우리 한국만 그러냐? 그건 아니고 유럽에서도 발칸 반도에 그런 같은 현상이 일어났었고 그다음에 중동 지방에도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북방계가 내려와서 원래 살던 남방계와 결혼함으로써 그다음에 인도에도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이제 문화가 발달하게 된 거예요. 결국은 문화라는 건 뭐냐면 극단형을 융합하는 것이 좋은 문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 그 지역이 문화가 발달하게 된 거고, 우리는 헌법 구조에 전통 문화를 계승 발전하여 민족 문화를 창달하자 이렇게 써 있잖아요. 문화를 가지고 헌법을 만든 나라는 세상에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런 헌법을 만들게 된 것도 결국은 우리가 저런 뇌를 가진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욕구가 생기게 되고 그런 욕구가 생겨서 그런 헌법까지 만들게 된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뇌가 유럽인과 동양인이 아예 이렇게 다른 뇌를 쓰기 때문에 그림도 보면 서양에서는 명암법이라든가 멀고 가까운 것을 나타내는 원근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한 그런 그림을 그리게 되죠. 동양에서는 원근법으로 그린 그림이 한 점도 없어요. 중국, 한국, 일본을 통틀어서 투시 원근법으로 그린 그림이 단 한 장도 없습니다. 예. 한 장이라도 있어야지 웬만큼 한 장도 없어요. 그만큼 본질적으로 다르게 된 것은 결국은 형질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동양인들은 그 대신 왼쪽 뇌로 본 것을 왼쪽 뇌로 해석해서 그리는 이런 독특한 그림을 그립니다. 자, 저 왼쪽에 있는 그 사자 그림은 3만 년 전에 구석기 시대에 스페인의 화가, 즉 수렵인 화가가 그린 거예요. 너무너무 잘 그렸어요. 저런 식으로 그릴 정도면 우리나라의 미술대 학생 중에 1%도 안 나와요. 예. 근데 3만 년 전에 저렇게 그린 거예요. 예. 그런 뇌를 가졌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왼쪽 그림, 유럽의 저 그림보다 4,000년이나 먼저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술사가들이 볼 때는 미술사가 동양에서 4,000년 먼저 시작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형질적인 면에서 보면 오른쪽 저 그림은 자, 염소 같은 걸 그렸죠. 그런데 뿔을 강조했죠. 털을 강조했죠. 예, 털이 있네. 뿔이 있구만. 털과 뿔을 그린 거예요. 예, 왼쪽에 있는 저 그림은 동새, 막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그렸잖아요. 동새를 그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동새를 처리하는 뇌가 오른쪽 뇌니까, 예, 그것이 발달한 서양인들은 저런 그림을 남겼고, 예, 우리 동양인은 이미 3만 6천년, 7천년 전부터 그림을 그릴 때 저렇게 부품을 그리는 거예요. 털을 그리고 뿔을 그리고. 그게 언제까지? 지금까지. 예, 앞으로도 계속. 왜? 뇌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바뀔 수 있는 것과 바뀌지 않는 것, 형질적인 것은 바뀌지 않으니까 그런 점도 우리가 자신을 이해하는데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저 지도가 넓은데 저 구퉁이 이제 빨간색 칠해놓은 거 있죠? 저기만 투시 원근법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온 곳입니다. 한중일을 통해서 서양 그림의 특장인 투시 원근법 그림이 한 장도 그려진 적이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형질이 문화를 규정한다. 결국은 뭐냐면 형질에 맞추어서, 즉 소질에 맞추어서 본인의 능력을 개발하고 옆에서 그걸 돕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이제 발견하게 된 겁니다. 자, 저게 저 딱새라는 새더군요. 근데 저렇게 이쁜 새를 갖다가 이름을 붙이는데 우리 한국인은 왜 딱새라고 붙였나요? 알고 보니까 딱딱딱 소리를 낸다고 딱새라고 붙였다고 그래요. 아니, 가슴 붉은 이쁜 새 이렇게 붙여도 되고, 예, 말하자면 시각적인 정보를 붙여도 되고, 저 구워 먹었더니 맛있더라, 고기가 맛있는 새 이렇게 미각적으로 붙여도 되는데 왜 우리는 청각으로 가지고 이름을 붙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 둘이 동양인 저 새의 이름을 붙인 사람은 청각적인 정보를 중시 처리하는 뇌를 가진 사람인 거예요. 예, 오감의 정보가 다 뇌로는 들어가지만 무엇을 처리하느냐는 역시 어떤 뇌를 가졌느냐, 즉 어떤 형질의 지배를 받느냐에 달린 거예요. 저 옆에 자작나무, 사운드 오브 뮤직 뒤 배경에 나오는데 얼마나 멋있는 나무입니까? 그런데 저 나무 이름이 자작나무죠? 왜 자작나무냐? 탈 때 자작자작 하니까. 청각적인 정보를 이용해서 이름을 짓는 거예요. 아니, 뭐 시각적으로, 뭐 하얀 나무, 이렇게 되고, 뭐 까만 점이 있네, 점박이 나무, 이렇게 해도 되고, 쪽고든 나무, 이래도 되고, 뭐 이게 자일리 토를 만드는 거잖아요. 충치 예방나무,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우리는 나무 가지고 이름을 붙이느냐, 그 말이죠. 우리 동양인은, 저기 빨간 줄 그은 거, 저기가 청각중추예요. 저기가 유럽인보다 뇌세포가 3배가 많아요. 예, 청각중추가 뇌가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유럽인들은 이렇게 이마가 여기가 좁고 우리가 이게 넓은 거예요. 그만큼이 저 청각중추가 옆으로 된 이만큼이거든요. 예, 그게 넓어요. 3배나.
아무래도 세포가 많으니까 힘이 좀 세죠. 예, 신경전기가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현상에 그런 일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저 꽃은 목련이라고 하죠. 나무에 달린 연꽃이라 이 말이죠. 근데 저게 이제 목필화라고도 합니다. 옛날 선비들은 나무에 달린 붓이라 그랬어요. 활짝 핀 꽃을 가지고 얘기하는 이름을 붙인 게 아니라 봉오리를 가지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봉오리가 붓을 닮았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이름 붙이는 것도 보면은 좀 다른 나라와 다른 점이 있고, 또 북한에서는 옥란화라고 그래요. 옥같이 깨끗하고 난초같이 향기가 좋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향기, 후각적인 정보를 가지고 이름을 붙였죠. 이렇게 시각적으로 해야 되는데, 자, 저건 붓꽃이죠. 붓꽃은 붓같이 생겼으니까 붓꽃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옛날 우리 선비님들이 얼마나 공부에 그냥 스트레스가 많았으면, 그러면 저거 꽃봉오리만 봐도 붓을 생각합니까? 활짝 핀 꽃에다가 이름을 붙인 게 아니라 봉오리 가지고 이름을 붙였고 붓을 가지고. 서양 사람들은 아이리스, 무지개란 뜻이죠. 이리스, 무지개신. 시각적으로 이름을 붙였는데 우리는 다른 정보를 쓰는 거예요. 지식적인 정보를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지도를 다시 그려보면 저 빨강색 그린 곳이 빨강 왼쪽에 저것이 시각적으로 처리하는 뇌가 발달된 사람들. 그다음에 파랑색 동남아시아의 순다 열도에게가 언어 개념적인 뇌를 것이 발달한 사람들이 사는 곳. 그 보라색이 중간이 섞인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우리는 중간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은 곧 개념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도 있고 시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중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는 말이죠. 그만큼 다양하다 그 말이에요. 다양하면은 문화적인 적응력이 높아요. 다른 문화를 접할 때 시각적인 문화는 시각적인 소질이 있는 사람이 가서 적응하고 언어 개념적인 건 이 사람이 가서 적응하고 중간적인 건 이 사람이 가서 적응하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 민족 전체로 볼 때는 적응력이 높은 게 되는 거예요. 유럽인과 동양인은 뇌도 완전히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뇌도 완전히 반대로 되어 있어요. 저 빨강색은 개인차가 많은 부위예요. 그래서 유럽인은 왼쪽 뇌 이마에 개인차가 적고 우리 아시아인 동양인은 오른쪽 뇌에 개인차가 적고 뭐 이렇게 정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저런 것도 다 형질에 의해서. 결국은 그렇게 다르다는 것은 뭘 뜻하느냐? 다르기 때문에 친근한 문화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림은 음악적 기능과 담당하는 뇌의 기능과의 관계인데, 예를 들어서 오른쪽 뇌는 멜로디를 처리해요. 멜로디, 곡조를 처리한다 그 말이에요. 곡조를. 그런데 왼쪽 뇌는 박자를 처리해요. 그러니까 또 오른쪽 뇌는 음색을 처리하고 왼쪽 뇌는 음계를 처리해요. 그러니까 음계를 처리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에서는 음계를 이용하는 음악을 발달시키게 되고, 음색을 처리하는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 전부 다는 아니죠. 그러나 70% 막 이렇게 되면은 음색을 처리하는 문화를 발달시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저게 다 교향악단이죠. 유럽은 음계가 다른 음을 악기들이 다르게 내서 연주를 합니다. 이 악기는 도를 하는데 옆에 악기는 미를 하고 그 옆에 악기는 소를 내가지고 음악을 만드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죠. 그러나 아시아 동양에서는 같은 곡조를 합니다. 저 사람들이 모두 같은 곡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음색만 달라요. 가야금 음색, 거문고 음색, 피리 음색, 다 음색만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양에서 자꾸 화음이 잘 됐구만 할 때는 그게 음색이 잘 조화됐다 이 말이에요. 서양에서 화음이 잘 됐네 하는 것은 음계가 조화가 잘 됐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문화가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한국인이 서양의 교향곡을 저런 관점을 가지고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아직까지 쓰지 않던 뇌를 발달시킬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서양 음악만 듣고 동양 음악은 안 듣죠? 그럼 어떻게 돼요? 타고난 것은 안 하고, 타고난 건데 그걸 해야 잘하는데,
그걸 1등 해놓고 이거 2등 해도 될 건데, 예, 남이 1등 하는 걸 하고 그다음에 우리 건 안 해. 그러면 그게 손해나는 장사죠. 예, 그런 현상이 음악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남방계가 작은 근육을 쓰기 때문에 가야금을 발달시켰어요. 손가락 가지고 치는 거죠. 북방계는 큰 근육을 쓰기 때문에 검은고를 발달시켰어요. 검은고는 큰 근육을 써서 치죠. 가야금은 잡아당겨 뜯는 근육이 주법이고 검은고는 밀어치는 주법이에요. 반대예요. 굴근과 신근, 펴는 근과 굽히는 근, 근육 쓰는 것도 반대예요. 예. 자, 우리는 두 가지가 다 발달되어 있으니까, 예, 우리의 문화의 폭이 넓죠. 그러니까 여기서 훈련 받으면 다른 나라 가서도 다 적응할 수 있는 거죠. 적응력이 높아요. 예. 그 대신 나쁜 점이 있어요. 인구는 한정돼 있는데 여럿으로 나뉘니까 한 형의 수가 적어요. 중국은 한 형의 수가 많아요. 일본도 우리보다 한 형의 수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보다 더 잘하게 돼요. 그 한 가지에 대해서. 예, 우리는 적응력은 높은데 1등 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소질을 가진 사람들이 죽기 살기로 노력을 해서 1등 할 정도까지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예. 자, 이미 신석기 시대에도, 선사 시대에도 우리나라에 남방계형과 북방계형이 와 있었어요. 그래서 부산에서 발견된 저 조각을 보면, 조개를 보면 눈 동그랗게, 입을 동그랗게 했죠. 전 남방계형을 조각한 거예요. 자신들의 얼굴이죠. 오른쪽에 있는 돌멩이에 눈을 찍재지게, 입을 찍재지게 했죠. 눈이 작다, 입이 작다, 가늘다. 이걸 말하는 거죠. 예, 북방계형을 한 거예요. 예. 현재 여러분들도 저도, 예, 제 유전자는 조상으로부터 물려져서 여기 붙은 거예요. 이것이 이제 후손에 물려지는 겁니다. 그런 관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얼굴을 보면 생각이 좀 깊어지고 넓어지게 되겠죠. 남방계형과 북방계형은 골격 모양도 완전히 달라요. 얼마나 다르냐? 조금 달라요. 자로 재면 1mm, 2mm, 이제 유럽인과 동양인은 한 10mm 달라요. 많이 큰 차이 나는 곳에서. 아시아인끼리는 한 5mm 달라요. 많이 차이 나는 곳에서. 그러니까 그게 뭐 차이가 난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그 차이가 유전자에 박혀 있기 때문에 분명한 차이인 거예요. 더구나 그것이 유전되기 때문에 더 분명한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무시할 수 없는 차이인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을 잘 우리가 관찰하면 크게 보는 것은 차이가 없지만 적은 것에 주의를 기울여 볼 때는 차이가 있다 그 말이죠. 가운데 하얀 좌우에 있는 것이 뇌인데 남방계 뇌는 저렇게 위가 이렇게 볼록 나와 있어요. 근데 북방계 뇌는 정수리가 나와 있어요. 뇌 모양이 저렇게 달라요. 다르다는 것은 기능도, 구조가 약간 다르다는 거고 기능도 약간 다를 가능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인에 작용하는 두 가지 충동이 있다. 그것은 북방계 유전자로부터 물려받은 생물학적인 충동. 그것은 오랜 진화를 통해서 획득된 거예요. 우리나라까지 오는 동안 결혼하면서 왔기 때문에 아주 고정돼서 확정돼서 잘 바뀌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온 남방계 유전자도 결혼하면서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와서 있는 동안 바뀌지 않아요. 바뀌지 않는 두 형이 만나 있기 때문에 문제도 생기고, 또 다른 곳에서 생길 수 없는 또 이런 중간형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이 우리 한국인 전체의 모습, 한국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런 에너지를, 이런 충동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적절하게 활용할 때 우리의 장래에 이득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살던 대로 그냥 살아도 살지만, 그러나 조금 더 나아지고자 한다면 우리 형제를 통해서 어떤 지혜를 발견하는 것도 이번 이 방송에서 추구하는 한 가지 목적에 부합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얼굴을 통해서 문화 성향까지 알 수 있다라는 강연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채로운 역사와 또 인문학까지 알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는데요. 다음 주 이 시간에는 또 어떤 내용을 준비해 주셨나요? 한국인이 육체적인 존재이기도 하죠. 네. 그렇지만 역시 정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뇌과학자들은 정신과 육체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몸에 관한 것을 통해서 우리 한국인을 연구했지만 이것이 한국인의 정신 능력과도 상관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의 용모, 형질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인의 정신 능력과 어떤 상관이 있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주 시간도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알찬 강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